1209년 가을 서하 제국의 변경. 하란 산맥의 험준한 협곡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곳 기문 요새는 서하가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철벽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석조 건축물은 마치 산 자체가 성벽이 된 듯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성벽의 높이만 해도 20길이 넘었고 그 두께는 5사람이 나란히 누워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요새의 최상층 막루에 서하의 명장 외명령공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5. 서하 왕실이 가장 신뢰하는 군사 전략가이자 30년 넘게 북방의 유목민들과 싸워온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는 철갑옷 위에 붉은 비단 망토를 두르고 손에는 서하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옥으로 장식된 장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 아래 협곡 너머 광활한 평원에 펼쳐진 몽골군의 진영을 내려다보며 그는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기문을 넘겠다고. 외명령공의 옆에는 그의 부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서하 왕립 군사학교 출신의 정예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망원경처럼 생긴 죽통을 눈에 대고 적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규모는 대략 4만에서 5만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영에는 게르라고 부르는 둥근 천막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수만 마리의 말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적들의 공성 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사다리차도 없고 충차도 없습니다. 고작 활과 창, 칼뿐입니다. 외명령공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탄 들개들이 성을 공격하겠다니. 가소롭지 않은가? 저들은 평원에서나 날뛰는 짐승들일 뿐이다. 이 하란 산맥 앞에서는 그저 벌레처럼 기어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새 안에는 7만의 서하 정예병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철갑옷으로 무장했고 서하 왕실이 100년 넘게 축적해온 군사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요새의 창고에는 6개월치 식량과 물이 비축되어 있었고 화약과 불화살, 투석기용 돌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성벽 곳곳에는 끓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성문은 두께가 한 자가 넘는 철판으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감히 이곳을 공격한다면 외명령공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벽 위에서 구경만 하면 된다. 저 평원이 시체로 뒤덮이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외명령공은 요새 중앙의 지휘소에서 참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웅장했습니다. 벽면에는 하란 산맥 일대의 정밀한 지도가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하 문자로 쓰인 군사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외명령공은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야간 경계를 강화하라. 저 유목민들은 밤에 기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둘째, 성벽의 모든 방어 장비를 점검하라. 투석기의 탄약, 불화살의 기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어라. 셋째,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라.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저 몽골군을 이끄는 자가 칭기즈 칸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초원의 모든 부족을 통일했다는 소문이. 외명령공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그 소문은 들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무리 용맹한 전사라 해도 하늘을 날 수는 없다. 이 기문 요새는 하늘이 내린 천연의 요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어떤 적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물러간 후 외명령공은 홀로 막루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평원에는 몽골군의 모닥불이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몽골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상인들과 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칭기즈 칸은 불과 10여 년 만에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을 정복했고 그의 기병대는 바람처럼 빠르고 늑대처럼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명령공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유목민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전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동력과 기습, 포위와 섬멸. 그것이 유목민들의 전형적인 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술은 넓은 평원에서나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하란 산맥의 좁은 협곡에서는 말을 타고 달릴 수도 없고 포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그저 좁은 길을 따라 일렬로 진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성벽 아래에 도착하는 순간 서하군의 화살과 돌덩이가 비처럼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몽골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동쪽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순간 수만 명의 몽골 기병이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가죽 갑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메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9개의 하얀 꼬리가 달린 깃발, 술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기즈 칸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새의 종이 울렸습니다. 땡땡땡. 경보를 알리는 종소리가 하란 산맥에 메아리 쳤습니다. 7만의 서하 병사들이 일제히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각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궁수들은 성곽휘 뒤에 숨어 활을 당겼고 투석기 조작병들은 돌덩이를 장전했습니다. 불화살 부대는 기름 항아리에 불을 붙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외명령공이 성벽 위를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하늘이 내린 이 성벽이 있다. 저 들개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 벽을 넘을 수는 없다. 오늘 너희는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칭기즈 칸이라는 자가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는 날의 증인이.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서하 만세. 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철갑옷이 햇빛에 반짝이고 창끝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들은 서하 제국이 자랑하는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군사 훈련을 받았고 전투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명국의 군대다. 저 야만인들과는 다르다. 몽골군이 협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협곡은 너무 좁아서 기병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솟아 있었고 그 절벽 위에서 서하군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방패를 머리 위로 들고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쏴라! 외명령공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고 몽골 병사들의 방패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만 수백 명의 몽골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계속 병사들이 밀려왔습니다. 쓰러진 동료의 시체를 밟고 다시 전진했습니다. 투석기가 작동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몽골군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쾅! 땅이 흔들렸고 돌덩이에 맞은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으스러졌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협곡을 메워갔습니다. 불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화살이 몽골군의 가죽 갑옷에 붙었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불에 휩싸인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습니다. 협곡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연기와 비명, 피와 불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몽골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왔고 서하군도 밤새 반격했습니다.
횃불이 성벽을 밝혔고 전투는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협곡 바닥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외명령공은 막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몽골군은 무모하게 돌격하고 서아군은 안전하게 성벽 위에서 그들을 사냥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몽골군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한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우리 측 피해는 경미합니다. 전사자 12명, 부상자 47명입니다. 반면 적군의 피해는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외명령공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계속 이대로 유지하라. 저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군이 갑자기 공격을 멈췄습니다. 협곡에서 그들의 함성이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외명령공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찰병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적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외명령공이 막루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쓰러진 동료들의 시체를 이용해 거대한 언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 위에 흙과 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벽에 닿을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외명령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미친놈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투석기로 저 언덕을 무너뜨려라. 불화살로 태워버려라. 서아군이 맹렬히 반격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날아가 언덕을 무너뜨렸고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 무너뜨리면 밤에 다시 쌓았습니다. 시체가 모자라면 더 많은 병사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집념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몽골군의 공격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아군도 지쳐갔습니다. 밤낮 없는 전투에 병사들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활을 당기는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외명령공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다. 저들은 곧 굶주림에 무릎 꿇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 평원 너머 수만 개의 게르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칭기즈 칸이라는 남자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달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의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하란 산맥의 봉우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문 요새 아래의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협곡은 이제 시체와 피로 뒤덮여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몽골군은 계속해서 밀려왔고 서아군은 계속해서 그들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와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09년 겨울의 초입 하란 산맥은 이제 완전히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기문 요새 아래의 협곡은 여전히 뜨거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하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60일간의 붉은 겨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명씩 쓰러졌고 협곡의 바닥은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외명령공은 요새 안 지휘소에서 매일 밤 보고를 받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참모들이 올리는 전황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서하 측 사상자는 이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사자 89명, 부상자 217명. 반면 몽골군의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최소 10,000명 이상이 협곡 아래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 담당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살의 소비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2만 발 이상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달 후면 화살이 바닥날 것입니다. 외명령공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투석기용 돌은 충분합니다. 산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석기의 밧줄과 목재 부품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다 보니 마모가 심합니다. 수리하라. 그리고 화살은 아껴 쓰도록 명령을 내려라. 확실한 표적만 쏘도록 하라. 참모가 물러가고 외명령공은 홀로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란 산맥의 지형이 정밀하게 그려진 양피지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기문 요새를 가리키며 멈췄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방어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보급이 끊긴다면 7만의 병력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저들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분명히. 하지만 현실은 외명령공의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몽골군 진영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매일 저녁 자신의 게르에서 장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천막은 검은색 펠트로 만들어졌고 안에는 양가죽 깔개와 간단한 탁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보고하라. 칭기즈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입가에는 언제나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카니시여, 우익을 맡은 장군 무칼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437명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상자는 1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물었습니다. 어떤 동요인가? 일부 병사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신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저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헛된 피를 흘리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천막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장군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평온에서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성전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바람처럼 달리며 적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것, 그것이 몽골의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막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별들이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칼리. 그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처음 몽골 부족들을 통일할 때를 기억하는가? 물론입니다, 카니시여.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지? 태무지는 미쳤다고, 모든 부족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왜인지 아는가? 무칼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이 저 멀리 기문 요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성벽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쌓은 것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다. 다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카니시여,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사기? 칭기즈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기는 승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는 인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일 전군에게 명령을 내려라. 공격을 계속하되 속도를 줄여라.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저들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어라. 저들이 방심하게 만들어라. 장군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칭기즈칸의 말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칭기즈칸은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몽골군의 공격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무모하게 돌진하는 대신 그들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방패를 앞세우고 천천히 전진했고 서아군의 화살이 쏟아지면 재빨리 후퇴했습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화살의 수는 줄어들었고 사상자도 감소했습니다. 외명령공은 이것을 승리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보거라. 저들이 지쳐가고 있다.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요새 안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외명령공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술과 고기를 배급했습니다. 서하의 왕실에서 보낸 최고급 양주가 병사들에게 나눠졌고 창고에 보관된 양고기가 구워졌습니다. 병사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술잔을 부딪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하의 방패다. 저 야만인들은 우리를 넘을 수 없다. 외명령공도 병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 몽골군은 이제 곧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새를 나가 저들을 추격할 것입니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외명령공 만세! 하지만 요새의 한쪽 구석에서 한 노련한 백부장은 술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응이었습니다. 60대의 나이 40년 넘게 북방 변경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부하들의 환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백부장님, 왜 술을 안 마십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양응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꼬마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 뻘 되는 나이까지 살아남았다. 알겠느냐? 살아남았다는 것은 조심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 경험상 적이 약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하지만 저들은 정말로 지쳐 보입니다. 공격도 약해졌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칭기즈칸이라는 자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인물이겠느냐? 내가 듣기로 그는 100번 패배해도 101번째의 승리를 거머쥐는 집념의 사나이라고 했다. 젊은 병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건가요? 양응이 요새의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몽골군 진영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칭기즈칸은 핵심 장군들만 불러 모았습니다. 무칼리, 제베, 수부타이, 보로쿨. 이들은 몽골 제국의 4대천 왕이라 불리는 최고의 전략가들이었습니다. 때가 왔다.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마지막 공격을 펼친다. 아니, 공격처럼 보이는 후퇴를 시작한다. 제베가 물었습니다. 가짜 후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우리는 60일 동안 저들을 두들겼다. 이제 저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다. 저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것이다. 수부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니시여, 탁월하십니다. 저들이 요새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겠군요. 그렇다. 평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저 요새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저들의 자만심을 이용해서. 보로쿨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니시여, 만약 저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칭기즈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럴 리 없다. 나는 60일 동안 저 외명령공이라는 자를 관찰했다. 그는 용감한 장군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자만심이다. 그는 우리를 얕잡아 본다. 그리고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군이 공격을 시작하는 대신 진영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짐이 말등에 실렸습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북쪽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문 요새의 막루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정찰병이 급히 외명령공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적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외명령공이 막루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몽골군이 짐을 싸고 말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외명령공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포기했단 말인가? 한 참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칭기즈칸이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외명령공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격을 계속하던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철수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몽골군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몽골군의 상징인 9고리 술대가 땅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기즈칸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런 신성한 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와 도주를 의미했습니다. 외명령공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것을 보았느냐? 저들은 심지어 깃발까지 버리고 도망친다. 이것은 진짜 패배다. 요새 안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병사들이 성벽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승리다. 우리가 이겼다. 칭기즈칸이 도망쳤다. 외명령공은 즉시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휘소에 모인 참모들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외명령공이 탁자를 내려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60일 동안 우리를 괴롭힌 저 들개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추격해서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명령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정? 저들이 60일 동안 10,000명 이상을 잃고 도망치는 것이 함정이란 말인가? 저들은 정말로 지쳐서 도망치는 것이다. 게다가 저 술대를 보았는가? 칭기즈칸의 깃발을 버렸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입니다. 외명령공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전군 출격 준비. 우리는 저들을 평원 한가운데서 섬멸할 것이다. 서하의 철기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자 요새 안이 부산해졌습니다. 7만의 병사들이 갑옷을 점검하고 무기를 챙겼습니다. 마구간에서 수만 마리의 말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서하의 철갑 기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까지 철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다만 구석에서 백부장 양흥만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4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환호하는 병사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거대한 요새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0일 동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평온의 바람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1209년 겨울 61일째 되는 날 정오. 기문 요새의 거대한 철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60일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통해 서하 제국의 자랑 7만 철갑 기병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협곡을 울렸고 철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갑옷의 광채는 마치 은빛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외명령공은 선두에 섰습니다. 그의 검은 준마는 역시 철갑으로 무장했고 그 위에 붉은 비단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는 장검을 높이 들어 외쳤습니다. 전진! 저 도망치는 개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마라. 7만의 병사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서하 만세! 외명령공 만세! 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협곡을 빠져나온 서하군은 넓은 평원으로 펼쳐졌습니다. 좁은 길에서 일렬로 늘어서 있던 대오가 이제 거대한 부채꼴로 전개되었습니다. 좌익, 우익, 중군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고 후방에는 예비대가 따랐습니다. 외명령공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하군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새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넓은 평원에서 그들은 무적의 전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서하의 군사학자들이 100년에 걸쳐 연구하고 완성한 전술, 중국 대륙의 정통 군법, 그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적이다. 정찰병이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말을 몰아 도망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외명령공은 망원경을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몽골 기병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말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빠르다. 외명령공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들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따라잡아야 한다. 전속력으로 추격하라. 서하군이 속도를 올렸습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말들이 평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말발굽이 일으킨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7만의 기병이 일제히 달리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철의 파도가 평원을 삼키며 전진하는 듯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하군은 협곡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전진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평탄한 초원이었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고 가을풀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 멀리 하란 산맥의 봉우리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기문 요새는 이제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외명령공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한 전장이었습니다. 매복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 몽골군이 반격을 시도한다 해도 서하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심하며 다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몽골군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우익 지휘관이 말을 몰고 왔습니다. 전방 심리 지점에 몽골군 나고병들이 보입니다. 곧 접촉할 것 같습니다. 좋다. 나고병부터 섬멸하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 선봉대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그들은 곧 몽골군의 후미와 조우했습니다. 낙오된 몽골 병사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서하의 창기병들이 그들을 추격해 등 뒤에 창을 꽂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몽골 병사들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외명령공은 이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다. 도망치는 자는 죽고 추격하는 자는 산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쓰러진 몽골 병사 중 한 명이 죽기 직전에 웃고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그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 서하 병사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저자가 왜 웃는 거지?
하지만 그 의무는 곧 잊혀졌습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그런 작은 이상함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서하군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협곡에서 40리나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기문 요새는 이제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외명령공은 갑자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몽골군은 계속 도망치기만 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서하군을 이곳으로 유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외명령공이 손을 들어 전군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7만의 군대가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말들이 숨을 헐떡이고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외명령공은 다시 한번 사방을 살폈습니다. 평원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복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정찰병. 그가 외쳤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적의 매복을 수색하라. 정찰병들이 말을 몰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오리씩 나가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장군님, 이상 없습니다. 매복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외명령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너무 조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는 다시 전진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도망치던 몽골군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말머리가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지평선 너머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들은 빠르게 커졌고 곧 거대한 검은 물결이 되었습니다. 몽골군의 본진이었습니다. 외명령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지평선이 검게 변했습니다. 수만 명의 몽골 기병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대형을 갖추고 있었고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선두에는 9개의 흰 꼬리가 달린 술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깃발이었습니다. 아까 요새 앞에 버려졌다던 바로 그 깃발이었습니다. 가짜였다. 외명령공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가짜였어. 후퇴도 나고병도 깃발도.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도 먼지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좌우에서도 몽골군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유자형의 거대한 포위진이 서하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열린 곳은 남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는 40리를 달려야 협곡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외명령공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의 전통 전술이었습니다. 사냥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먼저 먹이를 유인하고 포위하고 점점 조여들어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60일 동안의 공성전, 갑작스러운 후퇴,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후퇴. 외명령공이 외쳤습니다. 전군 후퇴. 협곡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몽골군이 움직였습니다. 북쪽에서 수만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완벽하게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서하군의 선두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패, 방패를 들어라. 지휘관들이 외쳤습니다. 서하 병사들이 급히 방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갑옷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방패를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이 그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온에서 기동력은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군은 방어력을 위해 기동력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요새 안에서는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몽골군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하군을 완전히 포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쪽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도망칠 길을 열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명령공은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몽골군은 서하군이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하군이 패닉 상태에 빠져 무질서하게 도망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더 쉽게 학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착하라. 외명령공이 외쳤습니다. 대오를 유지하며 천천히 후퇴한다. 중군은 후위를 엄호하고 좌우익은 측면을 방어하라. 서하군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훈련보다 강했습니다. 화살이 계속 쏟아지고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병사들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대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몽골 기병 수천 명이 돌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말을 전속력으로 몰았고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하군의 우익과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철갑옷이 찢어지고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평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하군의 우익이 무너졌습니다. 몽골 기병의 돌격은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하군과 정면으로 맞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쳐 지나가며 창으로 찔렀고 다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돌격했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몽골 기병은 계속해서 돌격과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서하군은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적을 제대로 공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너무 빨랐습니다. 서하 병사가 창을 겨누는 순간 몽골 기병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외명령공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당했습니다. 60일 동안 칭기즈칸은 그를 연구했고 그의 약점을 파악했고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만심에 눈이 멀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전군 돌격. 외명령공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쪽으로 돌파한다. 협곡까지만 도착하면 우리가 이긴다. 7만의 서하군이 일제히 남쪽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칭기즈칸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대오가 무너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모두가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하 제국의 자랑이던 철갑 기병대는 이제 그저 도망치는 양떼가 되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이 늑대처럼 그들을 쫓았습니다. 좌우에서 뒤에서 끊임없이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서하 병사들이 하나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자들은 곧 몽골 기병의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평원은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칭기즈칸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적에 대한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제베가 물었습니다. 칸이시여, 포위망을 완전히 닫을까요? 칭기즈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도망칠 길을 열어두어라.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 저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그러면 저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제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칸이십니다. 전쟁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의지를 꺾는 것이군요. 칭기즈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60일 동안 나는 참았다. 수만 명의 내 병사가 저 성벽 아래서 죽는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평원 위에서 도살이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붉은 것은 평원의 땅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피가 땅을 적시며 강처럼 흘렀습니다. 서하 제국의 자랑이던 7만 철갑 기병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하란 산맥에 메아리쳐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서하군은 여전히 남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린 거리는 겨우 10리에 불과했습니다. 무거운 철갑옷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말들도 지쳐갔습니다. 사람과 말 모두 철갑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외명령공은 자신의 군대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몽골 기병들이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휙휙 화살이 날아와 병사들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말에서 떨어진 병사들은 곧 뒤따르는 동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서하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그저 도망치는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장군님, 한 부관이 피를 흘리며 외명령공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후위를 조직해서 적의 추격을 막아야 합니다. 외명령공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후위를 맡겠습니까? 후위에 남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장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고 용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남겠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명령공이 돌아보니 백부장 양응이었습니다. 60대의 노병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에게 1000명만 주십시오. 우리가 적을 막는 동안 본대는 협곡으로 후퇴하십시오. 외명령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양백부장, 장군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어차피 이 전쟁이 끝나도 몇 년 더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다릅니다. 장군님은 살아남아서 이 치욕을 서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어간 병사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외명령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양응은 주변의 병사 1000명을 모았습니다. 대부분 나이든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서하군의 본대가 계속 남쪽으로 도망치는 동안 양응의 1000명은 북쪽을 향해 섰습니다. 몽골 기병들이 밀려왔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이 말을 몰아 돌격해 들어왔습니다. 양응이 외쳤습니다. 방패를 세워라. 창을 겨눠라. 우리는 서하의 군인이다. 비겁하게 등을 보이고 죽지 않는다. 1000명의 병사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서하 만세. 그들은 방패로 벽을 만들고 창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몽골 기병이 그 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앞줄의 병사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양응이 장검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검이 몽골 기병의 목을 베었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주변의 병사들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1000명이 수천 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이 좌우에서 우회했고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양응의 부대는 사방에서 포위당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창이 날아들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양흥도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로 물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서하의 군인으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몽골 기병의 창에 가슴을 관통당하며 쓰러졌습니다. 1000명의 용사가 모두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외명령공과 본대는 그 시간 동안 심리를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협곡까지는 20리만 남았습니다. 외명령공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좌익 10,000명을 이끌고 우회하라. 협곡 입구를 먼저 장악하라. 저들이 도착하기 전에. 제베가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칸이시여. 그는 즉시 10,0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동쪽으로 우회했습니다. 몽골 기병은 서하군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가죽 갑옷만 입었고 말도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평원을 가로질렀습니다. 1시간 후 제베의 부대는 협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협곡의 좁은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이제 서하군이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막힌 것입니다. 외명령공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쪽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제 30,000명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40,000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부분 전사했고 일부는 부상을 입고 낙오했습니다. 평원 곳곳에는 서하 병사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외명령공은 마침내 협곡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저 멀리 하란 산맥의 봉우리들이 보였고 협곡의 입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외명령공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기다. 협곡이 보인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병사들도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들은 지친 말을 채찍질하며 협곡을 향해 달렸습니다. 5리, 3리, 1리.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외명령공은 이제 협곡의 세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협곡 입구에 몽골 기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술대가 바람에 펄럭이고 10,000명의 기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외명령공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요새에서 나오게 만들고 평원 한가운데로 유인하고 포위하고 이제 탈출구마저 차단한 것입니다. 막혔다. 외명령공이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막혔어. 뒤에서는 칭기즈칸의 본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몽골 기병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앞에는 협곡 입구를 지키는 제베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서하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도망친 곳은 없었습니다. 외명령공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변의 장교들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땅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전군을 휩쓸었습니다. 장군님, 한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명령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고 여러 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답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포위,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몽골군의 진영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격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방에서 몽골 기병들이 말을 몰아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착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그물을 조이듯이 외명령공은 장검을 뽑았습니다. 전군, 대오를 갖춰라. 우리는 서하의 군인이다. 비겁하게 항복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다. 남은 3만의 병사가 원영진을 만들었습니다. 방패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창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다가오는 적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떨고 있었고 일부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몽골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면 돌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을 그리며 서하군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수만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화살은 비처럼 서하군에게 쏟아졌습니다. 서하 병사들이 방패를 들어 막았지만 화살은 너무 많았습니다. 방패의 틈새로 갑옷의 이음새로 화살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비명과 신음이 평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외명령공도 여러 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어깨에 하나, 허벅지에 하나, 옆구리에 하나. 피가 갑옷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검을 들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우리는 서하의 군인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병사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원영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3만 명이 2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1,000,000이 되었습니다. 평원은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철갑옷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둠이 평원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공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칭기즈칸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분하다. 이제 항복을 받아라. 제베가 말을 몰고 서하군의 진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하의 장군들이여, 들으시오. 위대하신 칭기즈칸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계속 저항한다면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서하군 진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미묘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외명령공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고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외명령공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장군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허리에 장검을 빼서 땅에 꽂았습니다.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졌다. 남은 병사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검과 창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평원에 울렸습니다. 서하 제국의 자랑이던 7만 철갑 기병대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다가와 서하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밧줄로 병사들의 손을 묶었습니다. 외명령공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칭기즈칸이 말을 타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외명령공 앞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패장과 승자의 눈이 만났습니다.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용감한 장군이었소.
60일 동안 잘 싸웠소. 하지만 그대는 한 가지를 몰랐소. 전쟁은 성벽 안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속에서 이기는 것이요. 외명령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만 명의 부하를 잃었다는 슬픔, 제국을 배신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후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칭기즈칸이 말을 돌렸습니다. 기문 요새로 진군한다. 이제 서하의 심장을 찌를 시간이다. 몽골군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하란 산맥에 메아리 쳤습니다. 평원 위에는 수만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서하 제국의 운명을 건 전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1209년 겨울, 기문 요새 함락 다음 날 새벽. 칭기즈칸은 말을 타고 요새의 거대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60일 동안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성벽이 이제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어자는 없었습니다. 요새 안에 남아있던 소수의 수비대는 주력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항복했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삐걱.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리며 요새의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칭기즈칸은 말을 몰아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살이 박혀있는 돌담, 피로 얼룩진 성곽휘, 깨진 투석기. 이 모든 것이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베가 말을 타고 칭기즈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칸이시여, 요새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식량 창고에는 아직 석 달치 식량이 남아있고 무기고에도 상당한 양의 무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군대를 재정비하라. 우리는 일주일 후 흥경성으로 진군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칭기즈칸은 요새의 가장 높은 망루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서하 제국의 수도 흥경성이 있었습니다. 황금빛 지붕과 높은 성벽으로 유명한 그 도시는 이제 칭기즈칸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무칼리가 망루로 올라왔습니다. 칸이시여,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생포한 서하군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칭기즈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용한 자들은 살려두어라. 장인, 기술자, 학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장교들은 모두 처형하라. 외명령공은 따로 데려와라. 그와 할 이야기가 있다. 저녁 무렵 외명령공이 칭기즈칸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게르 안의 양가죽 의자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외명령공.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훌륭한 장군이었소. 만약 그대가 요새 안에만 머물렀다면 나는 그대를 이길 수 없었을 것이요. 외명령공이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갔습니다. 제 오만함이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오만함이 아니요.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에 대한 갈망이었소. 모든 장군은 승리를 원하오. 그대의 잘못은 적을 과소평가한 것이요. 그대는 나를 말탄 들개라고 불렀소. 하지만 들개도 배가 고프면 사자를 물어뜯을 수 있어. 외명령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죽일 겁니까? 칭기즈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외명령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존경할 만한 전사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용감한 적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두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대에게 선택권을 주겠소.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첫째, 나를 섬기시오. 그대의 경험과 지식은 나에게 유용할 것이오. 둘째, 명예롭게 죽으시오. 나는 그대에게 칼을 주겠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오. 선택하시오. 외명령공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저는 서하의 신하입니다. 제가 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칼을 주십시오. 칭기즈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서 외명령공에게 건넸습니다. 외명령공은 묶인 손을 풀고 단검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흥경성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전하, 외명령공이 중얼거렸습니다. 신은 무능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단검을 자신의 가슴에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나왔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서하의 명장은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를 장사 지내주어라. 전사로서의 예를 갖춰서. 일주일 후 몽골군은 다시 남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문 요새에서 노획한 공성 장비들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투석기, 충차, 사다리차. 서하군이 요새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무기가 이제 서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진군하는 소식은 빠르게 서하 전역에 퍼졌습니다. 기문 요새가 함락되었다는 소식, 7만 철갑 기병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은 서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문 요새는 난공불락이라고 믿었고 철갑 기병대는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서하의 수도 흥경성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서하의 왕 이한전은 황금 옥좌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지만 최근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습니다. 북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를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외명령공이 전사했다는 것이 확실한가?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부상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확실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명령공은 포로가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외명령공은 그의 가장 믿음직한 장군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북방을 지켜온 방패였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서하가 방패를 잃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몽골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기문 요새를 출발해 남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보면 보름 안에 흥경성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좌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흥경성의 방어군은 겨우 3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훈련이 부족한 신병들이었습니다. 정예 병력은 모두 기문에서 죽었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는 칭기즈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면 백성들만 죽습니다. 차라리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서하는 끝입니다. 몽골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항복파와 항전파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복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싸우자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재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지충이었습니다. 70대의 나이 서하 왕실을 40년 넘게 섬긴 원로였습니다.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왕이 눈을 빛냈습니다. 말해보라. 우리는 칭기즈칸과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몽골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금, 은, 비단, 말, 양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대신 흥경성은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고지충이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약탈자가 아닙니다. 그는 전략가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서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면 그는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의 계책을 따르겠다. 즉시 사신을 보내라. 다음 날 서하의 사신단이 흥경성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비단을 가득 실은 수레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몽골군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들을 접견했습니다. 서하의 수석 사신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칸이시여, 서하의 왕께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는 칸의 무력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칭기즈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비. 60일 동안 내 병사들이 그대들의 화살에 죽을 때 그대들은 어디 있었소? 이제 와서 자비를 구하는가? 용서하십시오, 칸이시여.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칸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금만 양, 은 10만 양, 최고급 비단 1000필, 말만 필, 양 10만 마리. 이 모든 것을 해마다 바치겠습니다. 또한 칸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공주를 칸의 부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부디 흥경성만은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칭기즈칸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사신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서하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파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하가 복종하고 조공을 바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른 목표도 있었습니다. 서쪽의 금나라 더 멀리 있는 호라즘 제국. 서하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다.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첫째, 약속한 조공은 매년 어김없이 바쳐야 하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나는 다시 진군할 것이오. 둘째, 서하는 내 적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돼오. 특히 금나라와는 어떤 협력도 금지하오. 셋째, 내가 군사를 요청하면 서하는 병력을 보내야 하오.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킬 수 있겠소? 사신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칸이시여. 우리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성립되었소. 나는 흥경성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만약 서하가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그때는 자비가 없을 것이오. 사신이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칸이시여. 서하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칭기즈칸은 몽골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흥경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서하의 조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서하의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서하는 이제 몽골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독립국가에서 조공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말을 타고 북쪽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뒤로 수만 마리의 말과 양이 따랐습니다. 서하에서 받은 조공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피를 적게 흘리고도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제베가 말을 몰아 칭기즈 칸 옆으로 왔습니다. 칸이시여, 서아를 완전히 정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칭기즈 칸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는 이미 우리 것이다. 완전히 파괴할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서아가 죽은 서아보다 더 유용하다. 그들은 계속 조공을 바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 더 큰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칭기즈 칸이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나라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적이다. 서아는 작은 왕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나라는 거대한 제국이다. 그들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몽골군이 초원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9개의 흰 꼬리가 달린 술대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말 위에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었습니다. 하란 산맥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기문 요새에는 몽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원에는 여전히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골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까마귀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풀은 다시 자랐고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기문 요새 전투는 동양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이 전투에서 자신의 전술적 천재성을 증명했습니다. 가짜 후퇴, 완벽한 포위, 심리전의 활용. 이 모든 것이 몽골 제국의 전술 교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서아 제국은 살아남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생존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독립성을 잃었고 군사력을 상실했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 칭기즈 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서아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1209년 겨울 칭기즈 칸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그의 채찍은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뻗어나갈 것이었습니다. 황금 늑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세계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흥경성에서 왕 이안전은 궁전의 발코니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칭기즈 칸이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그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한숨은 겨울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마치 서하 제국의 영광처럼.